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 추경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고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인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추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정과 지역 등 고려사항을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 계층에 줄 돈을 줄여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추경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주택 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가 계속 늘며 5월 시중 통화량이 21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은 약 3,400조 원으로 전달보다 2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광의 통화량 M2에는 현금을 포함해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외에 머니마켓 펀드와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서 6조 7천억 원, 기업에서 4조 1천억 원이 늘어났고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15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에서 주택 및 주식 거래, 생활자금 수요가 지속됐고 주식 거래 자금이 MMF와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유입돼 시중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양측 모두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문다희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재정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내년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련도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인상이라며 기업인들을 한계 상향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매우 빠르게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5.1%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돼서 지금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운 이런 경제 환경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장기간 계속된 위기 경영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진단하며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 최소한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는데 5%가 넘는 인상은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예, 조금 전 결정된 상황 속보를 통해서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유보하고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건데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차 노사가 중단된 교섭을 내일 재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이 선언된 후 첫 재교섭이 내일 열립니다. 사측이 오늘 오전 정식 공문을 통해 노조의 교섭 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노조는 오후 2시 제1차 쟁대회를 열고 사측과의 14차 재교섭 여부와 함께 파업 돌입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갑니다. 상무 집행위는 철야 농성을 시작하며 대의원과 현장위원은 아침 출근 투쟁을 전개할 방침인데요. 노조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집중 교섭을 위한 성실 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사측과 교섭에 나섭니다. 다만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 20일 2차 중대회를 열고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예, 이게 파업은 피하고 있는데 13차례 교섭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합의를 못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네, 노사의 입장차는 확연합니다. 앞서 사측은 올해 임단협 1차 제시안으로 1,114만 원의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노조는 기본급 9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으로 단기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년 연장과 전기차 공장 국내 유치 등 신사업 미래협약 체결, 해고자 복직 등 대사면 등을 사측이 전폭 수용해야 교섭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성과급 등 임금성 부분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과 연동하면 작지 않은 규모라는 설명인데요. 실제 사측은 올해 성과급의 적정 금액은 551만 원이지만 이보다 증액한 851만 원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투 막기 위해서 송철호 울산시장도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시장이 직접 나선 건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하원호텔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을 만나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재교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Z들이 중심의 사무연구소가 사무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무연구직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권이 없지만 여론의 관심이 큰 만큼 기존 노조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은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보인 만큼 극적 타협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전입니다. 예,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6개월 연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359건으로 아파트의 매매 건수를 1.5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에 더해 새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아파트보다 싼 빌라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집값 하락 시기에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지금 3일 뒤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천과 성남, 의왕, 남양주, 위례 등 5개 지구에서 약 4,000세대 규모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16일 각 지구별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 청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직접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5개 지구에서 일단 진행한다고 하죠.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6일부터 3기 신도시 중 5개 지구의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총 4,333가구입니다. 지역별로 인천 계양이 1,050가구, 성남 복정 1지구가 1,026가구, 경기 의왕 천계 2지구가 304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 2지구가 1,535가구, 위례가 418가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약 물량은 2인에서 4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면적의 51에서 74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약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된 2018년 이후 2년 10개월에 이루어진 집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의 첫발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설 기자 잠시만요. 설 기자 잠시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지금 조금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다시 전화를 연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일 뒤에 사전 청약 단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총 5개 지금 지구에서 인천, 성남, 의왕, 남양주, 위례 4,000세대 규모에서 지금 청약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설석용 기자. 네, 설 기자입니다. 예. 전화 연결이 이번엔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앞쪽 내용을 저희가 첫 번째 질문 내용이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정리를? 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예. 16일부터 3기 신도시 중 5개 지구의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총 4,333가구입니다. 지역별로 인천 계양이 1,050가구, 성남 복정 1지구가 1,026가구, 경기 의왕 천계 2지구가 304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 2지구가 1,535가구, 위례가 418가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약 물량은 2인에서 4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전용 면적 51에서 74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약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2018년 9월 이후 2년 10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입주자 모집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공급 계획의 첫발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특별 공급에 대한 물량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일 정도 뒤면은 이제 공고문 나올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점들을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오래전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청약 방법이라든지 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약 릴레이를 앞두고 지금 와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이루어질 사전 청약 지구 5곳에 대한 정확한 공고문은 16일에 나옵니다. 지금 해당 지역 사전 청약 단지에 대한 예상 분양가가 나오면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물량은 기존보다 저렴할 거라고 수요자들을 안심시키고 대기 수요자로 돌렸는데 막상 예상 분양가를 접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예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성남 복정 1지구의 경우 공공 분양으로 제공되는 59제곱미터 예상 분양가가 7억 원 이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들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양주 진접 2지구의 경우 공공 분양 74제곱미터의 예상 분양가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기존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성남 복정 1지구의 경우 7억 원 수준이라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가 노려볼 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의 예상 분양가를 보면 위례에 제공되는 55제곱미터는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됐습니다.
한 번 더 짚고 갈 것은 지금 제공된 내용들은 예상 분양 가격표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자금 계획을 세울 경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상 분양 공고문을 보니 예상 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론상 분양가를 더 높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수도권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단지 시세를 반영한다면 예상 분양가보다는 실제 분양가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토지 보상되는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고 본 청약에 들어서고 나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 스케줄이라는 걸 너무 빡빡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내놓은 예상 분양가도 비싸다고 했었는데 본청약 때 더 만약에 높아지면 여론이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분에 정해서 네. 것처럼 수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석용 기자, 지금 저희가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희가 사과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양가가 조금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공으로 사전 청약을 3일 뒤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게 분양가가 좀 쌀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원 초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시세보다는 낮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리 싸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약 때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면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설 기자 조금만 더 첨언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 예상 분양가를 측정한 시점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또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말고 만약에 고려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합니까? 네, 아무래도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예민한 부분인데요. 지금 3기 신도시의 여러 우려 중에 사전 청약을 한 뒤 과연 언제 실지 입주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LH 등에 따르면 사전 청약 예정 지역 가운데 토지 보상이 100% 이뤄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많게는 80%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20%가 사실 핵심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착공 시점부터 연기가 되고요. 준공은 더 미뤄지게 되겠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신도시들이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이미 커진 상태입니다. 정부의 의지로 완성은 할 수 있겠지만 시점은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무주택자, 다시 말하면 현재 세입자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집에서 얼마나 더 거주를 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2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연장은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월세의 경우 가격 부담을 무시하기는 힘들 겁니다. 또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3기 신도시의 입주 시점을 최소 3년 이후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80%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지역도 나머지 20%를 마무리하고 빨리 착공을 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릴 텐데 나머지 지역들은 그보다 더 걸린다고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일 겁니다. 아까 전문가의 조언처럼 예상 분양가를 보고 자금 계획서를 세울 텐데요. 실제 분양가가 발표됐을 때 오는 변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입주 전까지 대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월세 유지 비용이 있을 겁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청약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각 지구별로 유심히 입주 시기를 계산해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거주 기간을 항상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청약 요건이 무주택자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해당 지역에 2년 거주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 청약 시점 길어지면은 거주 기간 확보에는 유리하겠어요? 네, 예전 하남 교산지구가 발표됐을 때 하남 지역 원룸들이 모두 동이 났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2년 실거주 조건 때문에 물건을 보지도 않고 먼저 계약부터 해서 그런 건데요. 그때만 해도 3기 신도시 조성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안 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토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3기 신도시 입성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예, 사전 청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조건 갖춰도 이렇게 숨어있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전 청약은 말씀드렸다시피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일 단지별 공고문이 나오면 이달 말부터 청약 릴레이가 시작되겠죠.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첫 발을 내딛는 만큼 마지막까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촉발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수도권까지 번지며 군부대가 긴급 배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남부 항구 도시 더반에 있는 LG전자 공장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새벽 LG전자 TV 사업장에 불상자들이 침입해 제품과 장비, 자재를 약탈했고 오후엔 방화로 인해 생산시설과 물류창고가 전소됐습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적 피해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상태라고 LG전자 측은 전했습니다. 한 개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LG전자 더반 사업장은 TV와 모니터를 생산해 남아공 현지에 판매해왔고 약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수요 응답형 다인승 로봇 셔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로봇 셔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셔틀은 로봇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의 합성어로 다인승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대형 승합차를 개조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또 자체 개발 중인 레벨 4 수준의 핵심 기술을 일부 적용해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판단한 뒤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현대차, 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 로봇 셔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판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에 쏠리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신용공여 잔액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24조 6,142억 원에 달합니다. 올 들어 27%가 넘게 급증한 겁니다. 문제는 정치 테마주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장이 지지부진하며 횡보세를 이어가자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의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신용 비율 상위 70%가 정치 테마주입니다. 기업의 실적, 가치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 대선 주자와 얽힌 학연과 지연 등 풍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펀더멘털이 아닌 이슈에 움직이는 만큼 투기적 거래 수요가 발생해 급등락 현상이 두드러지고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큽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일반 투자 종목에 비해서 반대매매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큰 투자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채굴 단속 악재 여파로 지난달 주요 암호화폐 거래량이 4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한나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량은 전월 대비 43.2% 감소한 2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량은 40.7% 감소한 3조 2천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바이낸스 거래소를 기준으로 따지면 6월 암호화폐 거래량은 무려 56% 감소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크립토컴페어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강화하면서 역풍을 맞았고 낮은 가격과 변동성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6% 넘게 하락해 1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고 5월에는 35%가량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체 퍼벨 글로벌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테디 벨리는 중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암호화폐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54% 하락한 3,876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6.87% 하락한 234만 5천 원에, 도지코인은 6.29% 하락한 238.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등 29건의 과제들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입법 보완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현재 중대재해법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적어도 재발이 아닌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늘려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9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한 중소기업인은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운 좋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신규 오더에만 반영해 주어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기중앙회를 택한 김 원내대표는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힘이면서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저희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 완화 등 총 29건의 건의과제가 전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검찰이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APD가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신사업에 대한 위험을 오너 일가에 지기 위함이라며 오라관광이 지불한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